한글이죠. 한글날의 한글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고 또 어떤 의미가 있나 좀 기념도 해보고 의미를 새겨봐야 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또 얼마 전에 나란 말씀이라는 영화까지 개봉이 돼서 한글 창제에 대한 새로운 시선을 보여주고 그랬죠. 한글은 1443년에 창제가 되고 1446년에 반포를 했어요. 창제가 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집현전의 학자들인 채말리가 당시에 학장이었는데 채말리를 비롯한 그 많은 선비들이 엄청나게 반대를 했죠. 한글을 만들면 안 된다고. 그런 집현전 학자들에게 일부는 이제 그 세종대왕이 총애하는 학자들이 있었어요. 그 학자들에게는 한글 창제가 그래도 집현전에서 만들어서 반포하는 걸로 해야 되지 않겠니? 그런지 그 집현전에서 한글 창제 원리를 이렇게 설명하는 것들을 좀 작성을 해봐라. 그래서 집현전 학자 중에 젊은 학자들을 위주로 해서 해례본을 만들어요. 그래서 46년, 3년 지나서 46년에 반포를 하게 되죠. 반포하고 나서도 전국의 유생들이 막 들불 일어나듯이 막 일어났어요. 지금 이제 요즘에 조국 대전하고 비슷해. 막 이제 언론들이 엄청나게 막 이렇게 이제 그 포화를 쏟아붓고 있잖아요. 또 그런 것처럼 전국의 유생들이 그 굉장히 이제 그 당시에 이렇게 왕에게 이렇게 전할 수 있는 거는 상소였어요. 상소를 엄청나게 많이 올렸고, 그리고 이제 그 경복궁 그 앞에 그 광장에 다 모여가지고 제발 좀 제발 한글을 없애라고 그렇게 농성 아닌 농성을 했다고 그래요. 유생들은 왜 한글을 반대했을까? 명분은 이제 이렇게 우리 그 큰 나라인 명나라를 반하면 안 된다. 명나라 우리가 한글을 만든다라는 게 우리나라 자체 당진 한글이 아니라 이제 훈민정음이죠. 우리는 우리 글을 만든다는 자체는 대국을 반하는 것으로서 대국의 반기를 드는 거다. 역대 이래로 대국의 반기를 들었던 뭐 이렇게 몽고의 이런 파스파 문자라든지 뭐 그 외에 서하에 있는 이제 문자라든지 이 오랑캐들이 문자를 만들어서 이렇게 했다가 이렇게 그 대국의 뭐 당나라, 원나라, 명나라 이런 나라들에게 반기를 들고 그렇게 했다. 그러니 우리도 이런 글자를 만드는 것은 명백히 이거는 이제 반역, 명나라 대국에 반해서 반역을 하는 거다라고 그렇게 논리를 폈어요. 그 당시 정치 상황을 보면 명분이 이유가 좀 있죠. 지금도 비슷하잖아요. 지금도 미국에 반해서 또 중국을 눈치 안 볼 수도 없고 우리나라의 무역량이 30% 이상이 그러니까 한미 교역량하고 한중 교역량하고 따지면 지금은 중국 교역량이 더 많아요. 옛날에는 미국 교역량이 많았잖아요. 몇 년 전부터 중국 교역량이 추월했어. 중국하고 우리나라가 교역량이 훨씬 더 많은 거예요. 우리가 중국에 수출을 엄청나게 많이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미국에 더 많이 영향을 받고 있죠. 미군을 철수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이것에 대한 사람들의 생각도 막 다르죠. 저는 대한민국 국방은 우리가 지켜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인데 이렇게 얘기했다간 스님은 빨갱이에요. 아니, 우리 국방은 우리가 지켜야 되는 거 우리나라 우리가 지켜야 되는데 다른 나라가 지켜줘서 좋은 것도 있겠지만 하여간 뭐 그래요. 그걸 따지는 게 아니니까. 그런 것처럼 이렇게 이제 명나라를 거역하기가 어려운 것도 있었을 거야. 하지만
우리가 문자 만드는 것까지 명나라의 눈치를 본다는 건 조금 아니잖아요. 아마 그때도 그 세종대왕은 그랬던 것 같아요. 세종대왕은 상당히 사대주의적이었어요. 세종대왕도 사실은 굉장히 사대적이었지만, 그렇지만 문자를 만드는 것은 좀 다르다 생각했던 것 같아요. 확고한 의지가 있었던 것 같아요. 채말리 등이 이렇게 이제 그 엄청 반대를 하자 많은 유생들을 투옥시켰어요. 감옥에 보내서 말을 안 듣는다. 왜 자꾸 반기를 드니? 해서 투옥도 시키고 했어요. 세종대왕이 한글을 꼭 만들어야 되겠다라고 마음을 크게 먹은 사건이 있었는데, 당시에 아들이 부모를 죽인 적이 있어요. 지금은 한 번씩 종종 나오고 하죠. 아들이 부모를 죽인 것이 이제 그 조선시대는 살인사건이 거의 없기 때문에 살인사건만큼은 왕이 직접 이렇게 받아보고 판결을 내려줄 때가 많아요. 뭐 도둑이나 이런 것들은 이제 지방의 수령들이 그렇게 하지만, 살인사건은 다 보고가 돼요. 다 보고해서. 다른 사건들도 많이 보고가 되는데, 왕들이 거의 대부분 그 조선에 벌어진 일들을 사건 사고를 알아요. 대신 살인 사건은 더 중요하게 여겨. 근데 자식이 부모를 죽였어. 야, 이것은 큰일이다. 이제 사람들이 예법을 몰라서 그런 거다 해가지고 크게 고무돼서, 이제 대체로 일이 생기면, 나라 일이 생기면 다 왕 책임이잖아요. 내가 부독해서 이런 일이 벌어졌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 국민들을 계몽을 시켜야겠다. 뭘 알아야 교육을 시켜야겠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해서 삼강행실도를 만들었어요. 이제 삼강오륜을 설명을 해줘야 되니까, 사람들에게 유교적 충효 사상을 알려줘야 되니까, 삼강행실을 알려주려니까 사람들이 한문을 몰라. 그래가지고 택한 것이 그림을 그린 거예요. 그래서 삼강행실도예요. 삼강행실도를 다 이렇게 만들어서 전국에 배포를 했어요. 근데 그래도 사람들이 그림 보고 뭐 아나요? 그림 보고 잘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야, 이거는 정말 우리 온 국민들이 알아들을 만한 그런 글이 반드시 있어야겠다라고 해서 이렇게 한글을 창제하게 되죠. 이 문자를 창제한다라는 것은 언어 천재가 아니면은 하기가 어렵죠. 이게 누구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제 세종대왕은 여러 가지로 천재예요. 세종대왕은 학문을 굉장히 좋아해. 토론하는 것도 좋아하고, 얼마나 책 읽는 걸 좋아하면 책 읽다가 눈이 거의 실명, 나중에는 눈이 멀었어요. 실명 위기에까지 처해서 아버지 이방원이 책을 모조리, 너 방에 있는 책을 모조리 없애줄게 해가지고 다 없앴어. 책 읽지 말라고. 자꾸 건강 해치니까. 그런데 밤새워 촛불 끼고 또 책을 보는 거예요. 입을 뒤집어 쓰고 입을 뒤집어 쓰고 그 책을 100번을 넘게 읽었다고. 책이 없으니까 그랬다고 할 정도로 책을 사랑하는, 학문을 사랑했던 왕입니다. 그 왕은 또 국민들을 엄청 사랑해서 그 애민 정신이 굉장히 투철하셨어요. 국민들이 좀 뭘 알아야 된다 해서 여러 가지를 많이 하는데, 그 중에 이제 정말 한글은 꼭 만들어야겠다, 나란말을 만들어야겠다. 근데 유생이 반대를 하죠. 아까 말한 대로 이제 명분은 명나라지만 진짜 이유는 기득권을 지키기 위한 것이기가 쉽죠. 뭘 많이 알면, 백성이 많이 알면 권력자들이 힘들어요. 권력자들이. 그리고 또 이제 한글을 많이 하는, 우리나라 국문을 하면 경쟁이 치열해지잖아. 그 조선시대는 과거를 봐서 합격을 하면 채용이 되는 그런 거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글자를 아는 사람이 많으면 얼마나 치열하겠어요. 지금 봐. 저기 그 무슨 동이요? 거기 그 서울대에 있는 그 동에 이제 20만 명이라잖아. 이제 20만 명이 거기에서 지금 이제 공무원 시험 준비한다고 20만 명이나 뭐 20만 분의 1이야. 막 지금 공무원 합격이 40 패스하는 것만큼 이제
쉽지 않은 시대가 됐어요. 만약에 이제 조선 시대에 글을 아는 사람이 그렇게 많으면 양반들은 경쟁률이 너무 높아서 자기 자식이 공무원 합격하기가 무척 어려웠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 자기 기득권 지키는 것이 문자만큼 또 없어요. 반대로 이제 세종대왕은 생각을 한 거예요. 사람들이 법을 모른다. 사람들이 법을 모르니까 이용당하기도 하고 뭘 모르니까 몰라서 죄를 짓기도 하고 이런 일이 너무 비일비재하니까 이 사람들이 무식함을 이제 걷어내줘야겠다. 그렇게 해서 이제 창제를 하는데 우리 학문이라는 것은 가만 보면 학문으로 끝나면 그거는 이제 탁상 공론에 지나지 않잖아요. 학문이 학문으로만 끝나면 되는 게 아니라 학문은 내 머리요. 이거는 이상이죠. 꿈과 이상이에요. 꿈과 이상이 학문이에요. 그것을 현실로 만들어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야지 올바른 학문이고 좋은 학문이잖아. 유교가 좋은 학문이라는 것은 공자님이 만들어낸 그런 논리가 충유 논리가 현실에 부합되기 때문에 그래서 유교가 뛰어난 이제 종교라 하고 뛰어난 학문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그것이 이제 서열주의로 변하면서 임금에게 충성해야 되고 아버지에게 충성해야 되고 서열로 줄 세우기로 변하면서 유교는 많이 변질되게 됐죠. 이게 이제 학문이 현실화돼야 되는데 그것을 현실을 더욱더 풍요롭게 또는 행복하게 더 재밌게 더 사람들이 더 만족감이 높게 만들어줘야 되는데 유교는 그 역할을 제대로 해내지를 못했어요. 또 언어를 만든다는 게 이게 언어학을 전공한 사람이 있어야지 언어를 만드는 거 아니에요. 세종이 아무리 책 읽는 거 좋아했다고 해서 언어학에 더 능통한 사람은 아니거든요. 세종은 또 절대음감 가지고 있어요. 편견 같은 거 이렇게 띵띵띵 소리 하는 걸 박연도 이렇게 잡아내지 못한 거를 소리가 이상한데 살펴보더니 이거 칠한 지가 얼마 안 됐습니다. 그것까지 잡아낸 사람이 세종이에요. 절대음감. 세종이 이제 작곡도 이렇게 해가지고 그걸 뭐라고 하지? 궁중음악 이런 것들을 작곡을 해서 종묘 제례에 쓰는 악도 세종이 직접 작곡을 하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그런데 특출난 능력이 있는 것 같아요. 천재적인. 그런데 언어를 3개 국어, 4개 국어, 5개 국어 하는 거하고 새로운 문자를 만들어내는 거랑 차이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 문자를 만들어내는 것에 신미대사께서 직접 간접적으로 많이 관여됐다. 이것은 그럴 수밖에 또 없는 것이 스님들은 이제 외국어를 많이 하잖아요. 중국어뿐만 아니라 산스크리트어도 많이 해요. 스님들 유학자는 그런 걸 새 글자를 만들어야 된다는 어떤 당위성에 대해서 전혀 찬성하지 않고 오히려 반대하고 세종대왕 혼자 다 하려니 쉽지 않고 그 당시 최고 유식한 사람들이 스님들 집단이잖아요. 그러니까 스님들에게 의뢰를 했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 만들어서 반포를 하고 했는데 반포하면서 이제 용비어천가를 만들었죠. 제일 처음 한글로 된 첫 번째 책은 한글 해례본이죠. 훈민정음 해례본이고 그 다음에 해례본 만들고 용비어천가를 만들었어요. 용비어천가는 이씨 가문에 대한 찬탄가예요. 이제 이성계 그 할아버지 때부터 이렇게 어떻게 해가지고 왕을 이제 조선을 만들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라는 자기 가문 자랑하는 것이 용비어천가죠. 반포하고 나서 제일 먼저 지은 것이 이제 그 다음에 지은 것이 이제 월인청강지곡 또 석보상절 이런 글을 지어요. 유학자들이 지었다면 뭐 이렇게 사서삼경을 언해를 하는 사서삼경을 한글로 푸는 이런 걸 했겠죠. 그런데 월인청강지곡은 이렇게 부처님의 은혜를 찬탄하는 거예요. 또 석보상절은 부처님의 일대기를 적은 글로 한글로 적은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그 이후에도
한글로 된 서적들이 편찬이 되는데 세조 때 와서는 이제 세종대왕 몇 년 좀 지나서죠. 세조 때 와서는 이제 금강경 언해, 능언경 언해, 법화경 언해처럼 경전을 한글 작업하는 작업들이 이루어져요. 최초의 우리 그 금속 활자는 직지신경이잖아요. 그건 고려 말에 이제 직지신경을 찍었어요. 그건 한문이었어요. 최초의 한글 금속 활자가 뭔지 알아요? 능언경 언해예요. 최초의 한글 금속 활자가 능언경 언해거든요. 세조 때 만든 건데 거의 뭐 구텐베르크하고 거의 비슷한 시기에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서양에서 최초의 금속 활자가 구텐베르크 그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 시대 동시대 능언경 언해를 최초로 이렇게 그 금속 활자로 만들었어요. 그리고 세조가 직접 친필로 한글을 썼어요. 세조하고 이제 세종대왕의 어머니가 세종대왕의 부인이 소원왕후거든요. 소원왕후는 세조의 어머니죠. 세조의 어머니를 추모하기 위해서 오대산에 상원사에 불사를 한다니까 상원사 거기에 그 세조가 본인이 직접 한글을 써가지고 그 안에다가 복장 안에다 넣었죠. 본인의 옷도 같이 넣고 몇 가지 이제 그 물건들을 거기다 복장 안에 넣은 게 지금 이제 해서 국보가 돼 있죠, 그게. 그리고 이제 해인사에 비로자나 부처님이 있거든요. 그것도 세조 때인가 뭐 그 이후인가 그래요. 거기에다도 발언문, 최초의 발언문 해가지고 한글 발언문을 이렇게 해가지고 부처님 복장에다 이렇게 넣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16세기죠. 16세기, 14세기, 15세기, 16세기, 세조 때까지 15세기쯤에 1450년부터 1500년 초까지, 1500년 초까지 때는 거의 대부분이 불경과 불교에 관계된, 불사에 관계된 이런 것들이 그런 것들 한글로 쓰여지고 그렇게 했다는 것이죠. 신미대사가 이제 그 상원사 그거 하는 것도 신미대사랑 관련이 있고 또 해인사 그거 하는 것도 신미대사랑 관련이 있고 그러니 당시에는 신미대사가 그렇게 그 주도해서 한글을 창제했다라는 것이 그럴 수밖에 없는 정황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근데 이번에 이제 영화가 신미대사가 만들었다고 그렇게 영화가 나와서 역사 왜곡이라고 엄청나게 이제 언론을 두드려 맞았습니다만 역사 공부를 조금만 한글 공부를 조금만 해보면 그렇게 그래요. 처음에 이 훈민정음이라고 그렇게 했지만 세종대왕 스스로는 훈민정음이라는 말보다는 그냥 언문이라고 이제 언이라는 건 덜 떨어졌다라는 덜 떨어졌다라는 게 언이거든요. 좀 덜하다, 못하다 뭐 이렇게. 한문은 큰 글이고 언문은 덜 떨어진 글이고 너무 또 크게 얘기할 수는 없잖아요. 유학자들이 그렇게까지 반대하는데 그 이후로 이제 한문은 별로 이렇게 대접받지 못했어요. 한글을 별로 쓰지 못하고 그냥 이렇게 이제 여성들, 궁중의 여성들이나 이렇게 사가의 여성들이 조금씩 배우고 또 한문 배우는 게 워낙 어려우니까 한문 주석 달 때 좀 쓰는 정도로 그렇게밖에 하지 않았어요. 그래도 조금씩 민간에 알려지면서 나중에 성종 때는 그러니까 16세기, 15세기쯤 되겠네요. 15세기 중반쯤에 이런 때는 벽보가 이제 투서가 날라 들어왔어요. 성종이 뭐 잘못하고 있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 투서 성종이 뭐 잘못한 게 아니라 어떤 그 관리가 뭘 잘못하고 있다라고 투서가 한글로 그렇게 돼 있어서 성종이 화가 나가지고 봐라 이제 사람을 교육시켰더니 이렇게 투서가 날라온다 해가지고 좀 탄압을 좀 했다라고 그러죠. 그리고 나중에 연산군 때 성종의 아들이 이제 연산군이잖아. 연산군 때 이제 다시 언문으로 이제 또 연산군이 폭정을 하니까 연산군이 너무 잘못한다라고 한글로 또 대자보 갖다 붙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화가 나가지고 연산군 폭군이잖아.
그 한글 서적을 모조리 불태워라 그래가지고 이제 다 없애고 탄압을 했어요. 그렇게 이제 그 유생들에게 왕들에게 탄압을 했지만 한글의 생명력은 굉장히 질겼어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서민들도 뭘 알고 싶어 하잖아요. 우리 국민성이라는 게 좀 학자적인 국민성을 가지고 있잖아요. 한문은 너무 어렵고 그러니까 한글을 지속적으로 계속 쓰게 됐어요. 나중에는 이제 선조 때는 이제 한글로 유학의 사서삼경을 번역을 해야겠다. 이렇게 해서 그 불교에서 강경도감을 설치한 것처럼 세조가 이제 강경도감을 설치해가지고 불경을 언해했거든요. 언해라는 것은 한글화식 작업을 했다라는 거야. 불교 경전을. 그런 것처럼 그 시대에 100년이나 지나서 선조, 임진왜란 당시의 선조죠. 선조가 100년이나 지나가지고 우리 사서삼경도 좀 해야지. 그때서야 이제 유학의 경전들이 언해가 되기 시작을 한 거죠. 언해가 되면서 사람들이 점차로 한글을 더 많이 쓰게 되고, 아까 말한 대로 한문이 너무 어렵기 때문에 한글을 배우는 한문을 배우는 사람들에게 자습서로 이 한문 밑에 달고 배우는 그걸로 정말 많이 활용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양반 자식이고 이제 그냥 평범한 사람들이고 한문을 쓰는 시대가 됐어요. 17세기 정도 되면 윤선도 나오고 정철 나오면 윤선도의 어부사시사 막 나오잖아요. 어부사시. 되게 국어 공부해본 사람들은 다 그 외운다고 골치 아파. 저는 못 외웠어요. 그 어부사시사. 아이고. 윤선도의 한글 어부사시사, 또 뭐 홍길동전과 같은 그런 이제 최초의 한글 소설. 근래 최초의 한글 소설이 다시 또 발견됐다는데 무슨 공설현친가 뭐 그런 전인데, 우리는 지금까지 이제 최초의 한글 소설하면 홍길동전을 알고 있잖아요. 그런 거 17세기, 18세기 홍길동전 이렇게 발견이 되고, 정철이나 이제 윤선도 같은 사람들이 한글로 이제 시조를 짓기 시작을 하게 된 거죠. 그러다가 이제 이렇게 점차로 민관화가 많이 되면서 그 18세기쯤 돼서 제일 유명한 것은 어떤 사람의 그 무덤을 이장을 하는데 이름이 있어, 두자던데, 그 사람과 그 사람의 부인이 주고받은 서간문이 너무 애절애절하게 뭐 이렇게 한 그게 이제 발견이 돼요. 야, 그때 당시 사람들이 한문을 이렇게까지 서로에게 주고받은 이런 것이 있었구나. 그때의 상황에 주고받은 이런 것이 정말 애처가인 남편과 정말 이제 이 지고지순한 그야말로 이제 현모양처인 부인이 서로 애틋한 사랑을 나누는, 조선시대 부부도 저렇게 사랑을 하나? 우리가 아는 조선시대 부부는 부뚜막에서 밥 먹고 부뚜막에서 밥 먹는 엄마, 그냥 상똑 받아먹는 아버지, 이걸로만 알고 있었는데, 그 서간문을 보면 정말 애절하게 이제 현모양처하고 애처가인 이제 부부가 서로 주고받는 다정스러운 이야기들이 굉장히 이렇게 서정적으로 잘 이렇게 드러나 있어요. 그만큼 일상생활 속에 18세기, 19세기, 18세기가 되면서 많이 퍼졌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한문이 이제 훈민정음이 언문이 직접적으로 나라에 대접받은 것은 19세기 말이에요. 1894년이나 돼야지. 그러니까 이제 조선이 왕조가 다 끝나야지 이제 그때 국문으로 대접을 받아요. 그때부터 갑오개혁 있잖아. 갑오경장에서 갑오개혁, 이때부터 한글이 국문이라고 드디어 이제 대접을 받죠. 그러니 이 250년 동안, 이 250년이 뭐예요? 1400에서 1800, 400년 동안 400년 동안 정말 푸대접 받다가 1894년이나 돼야지 이제 국문으로 받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글이라고 한 것은 1913년도에 주시경이 이제 큰 글이다, 우리나라의 큰 글이다 해서 한글이라고 그렇게 했고, 그 이후에 조선어학회를 만들면서 우리 최연배 선생도 조선어 학회 출신이죠. 감옥도 이제 뭐 가고 그랬습니다만, 그렇게 해서 한글이 쭉 지켜왔는데, 저는 이런 것에 주목하고 싶어요.
언어를 새로 만든다라는 거. 이것은 학자가 새로운 우리 현 시대에 꼭 필요한 무언가를 창조해 만드는 거죠. 저는 여기서 기도하는 것이 이렇게 내가 학문을 닦고 내 마음을 닦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공부하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기도하고 연불하고 하는 이런 것이 모두 다 공부다. 공부를 왜 하냐? 한글을 만들기 위해서 공부하는 거죠. 우리 실생활에 꼭 필요한 것들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공부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를 왜 하냐? 실생활에 가장 잘 적합한 활동들을 하기 위해서 기도를 하는 거죠. 우리 스님들이야 이제 중생제도 여러분들을 모두 다 깨달음으로 나아가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출가를 해서 수행을 합니다만 여러분들도 다르지 않아요. 여기에서 기도를 해서 공부를 해서 실생활에 이웃들에게 깨달음을 전해주고 나도 깨어있는 삶을 살고 내 일상이 깨어있어야 되잖아. 그래야지 한글을 만들어내지. 한글을 만들어내는 건 학문의 결과예요.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 깨어있으면 결과적으로 좋아지는 게 있어요. 일단 정신이 맑아지잖아. 그러니까 건강이 좋아져, 육체적 건강이. 그리고 그 시대에 필요한 것들을 해요. 현 시대에 필요한 것들은 재물이 있어야 돼. 현 시대는 돈이 있어야 되잖아요. 우리가 이제 불교 공부를, 유학의 공부는 실패한 게 좀 있죠. 유학의 공부는 너무 유학에만 몰두해서 상업을 중지하고 상업을 권하지 않고 천하게 여기고 그래서 전 국민이 다 몰락했어. 조선시대 때는. 조선 초기보다 조선 후기가 더 가난해졌어. 조선 후에는 전 세계에서 제일 가난한 나라가 됐어. 조선 초기에 나라를 건설할 때는 그 정도는 아니었어요. 근데 온 국민들이 학문만 하지 이렇게 상업이나 어떤 경제활동이나 뭘 만들어내거나 제조업도 완전히 불황이었어. 고려시대는 제조업 성황이었거든요. 전 세계 제조업 짱이 우리 고려시대였잖아요. 근데 조선시대는 제조업 불황, 상업 불황, 농업, 그러다 보니까 농업이 잘 될 것 같아도 농업도 이렇게 큰 성과를 이루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이 하늘천 따지 하다가 공부 너무 열심히 하다가 이렇게 서울대 가려고 이렇게 가다가 이제 한 번 떨어지고 두 번 떨어지고 사법 공부 이렇게 하다가 한 번 떨어지고 두 번 떨어지고 사법고시 10수, 20수, 30수 그러다가 이제 망하는 것이 이제 조선시대는 약간 그런 풍이 좀 있었어요. 예, 그러나 불교는 그런 게 아니죠. 불교는 굉장히 현실적인 종교예요. 부처님의 가르침은 중도 세상에 맞도록 하라고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깨어있게 되면 이 시대에 맞게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그 꿈과 이상을 중요하게 여기고 깨달음을 중요하게 여기지만 사람을 깨닫게 하려면 그 사람이 부유해야지 깨달음을 얻으려는 마음이 나는 거예요. 먹고 살기가 힘들어 죽겠는데 절에 오라면 오겠어요? 절에 올 시간이 없어요. 아침에도 일, 저녁에도 일하고 하루에 2타임, 3타임 뜨면서 일해야 되니까 그러지 말고 이렇게 그 부처님의 지혜를 배워서 공덕을 쌓아서 복을 쌓아서 52시간만 일해도 될 만큼 52시간만 일해도 될 만큼 그리고 52시간 일해도 한 300만 원씩 받고 500만 원씩 받고 그렇게 될 만큼 하세요 라고 이것이 이제 부처님의 이렇게 부처님의 지혜로 그런 것이 내가 그렇게 하지 못해도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연불하고 또 자식들에게 아이디어를 주고 우리가 기도하고 연불하고 수행을 왜 하겠어요? 여러분들이 이제 경제활동의 나이가 좀 많이 지난 분들이 많잖아, 이제 여러분들이 연봉을 뭐 1억씩 받을 수 있는 그런 때는 아니잖아요. 한 달에 200만 원 받으면 잘 받아. 근데 여러분들 보고 하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여러분들은 부처님의 지혜를 배워. 나이가 들어도 더 들어도 또 계속 배워. 왜 배우겠어요? 나 자신의 행복도 필요하지만 늙어 죽을 때까지 마음 다스리는 것이 제일 중요하잖아. 우리 자식들에게 부처님의 이런 밝은 가르침을 전해줘야 되는 거예요. 마음을 쓰는 법을 전해줘야 되는 거죠.
우리 아이들도 자기 마음 조절을 잘하고 자기 마음을 밝게 만들고 다른 사람에게 밝은 마음을 전할 수 있게 하고 마음이 밝아지면 시대적인 요청에 맞게 행동을 해요. 자기가 행동해야 될 걸 제대로 해요. 보면 경제활동도 하면서 역동적으로 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수행을 열심히 하고 기도를 열심히 하고 법문 듣는 것도 좋아하고 봉사하는 것도 좋아하면 그것이 이제 그대로 이제 자식에게 전해져서 자식도 공부를 더 하려고 하게 되고 석사 박사 과정도 밟으려고 그러고 그래서 이제 대기업에 취업을 되거나 공기업에 취업이 되고 그렇게 해져 가기가 훨씬 그럴 확률이 굉장히 높아집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지 못했어도 여러분들이 계속 힘을 주는 말을 할 거 아니야. 자존감을 이렇게 세워주는 말을 할 거 아니에요. 부처님 말씀을 배워서. 그렇게 하지 못하면 그건 헛배운 거예요. 아이들 자존감 죽이고 이렇게 무능하게 만들고 이러면 이 부처님 말씀을 제대로 배우지 못한 거예요. 이렇게 그 대화하다가 아들 딸하고 대화하다가 막 싸우고 팍 끊어버리고 그러지 말아요. 아들 딸들하고 대화하면 끊고 나서 야 우리 엄마하고 통화하길 너무 잘했다. 내가 마음이 좀 답답하고 그랬는데 엄마랑 통화하고 나니까 마음이 후련해졌다.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이 많았는데 이제 길을 알았다. 내가 해야 될 일을 알았다. 이런 영감을 주는 사람이 돼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려고 공부하는 거잖아요. 이렇게 기도하는 거잖아요. 실제로 그러려고 기도하는 거 맞죠? 근데 그게 잘 안 돼서 그렇지. 안 돼서 그렇지. 일단 그래도 그런 목표를 가지고 그러려고 노력을 하다 보면 그런 사람이 될 수가 있죠. 그렇게 해서 이렇게 우리가 생각했던 이런 것들을 현실화. 그러니까 학자로만 있는 게 아니라 한글을 만들어내는 그런 사람이 돼서 한글이 우리나라 만약에 한글이 개발되지 않았어 봐요. 우리나라는 아직도 빈민국에 허덕일 수밖에 없을 거예요. 한글이 있었기에 우리 60년대, 70년대 산업화라는 게 시작이 됐고 한글이 있었기 때문에 3차 산업혁명 때 인터넷이라든지 이런 것이 혁명 때도 우리가 그 네트워크 시장에서 선점할 수 있었던 것도 제조업이 자동차 또 반도체, 핸드폰 이런 전자제품 이런 것들에서 앞서갈 수 있었던 것도 한글 기반이 되어 있지 않으면 이게 될 수가 없어요. 한문 가지고 우리가 지금 아직도 한문 가지고 그렇게 했다고 해봐. 말하고 글이 다른데 제대로 된 아이디어가 나오겠습니까? 근데 다행히 세종대왕께서 한글을 만들어 주셔가지고 지금 이제 우리가 그런 대로 이제 3차 산업혁명까지 그래도 뒤지지 않고 이렇게 나올 수가 있었죠. 우리의 미래는 밝을 수 있어요. 한글이 있잖아요. 세계에서 제일 쉽다는 한글. 우리 문맹률이 거의 제로에 가까워요. 대한민국. 전 세계에서 가장 문맹률이 적은 나라요. 정말 위대한 나라입니다. 전 세계에서 대학을 제일 많이 나오는 나라. 그건 다 대졸이야 그냥. 고졸 하다가 나중에 또 사이버 대학교라도 나와 보면 전 세계에서 가장 학력이 높은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우리 대한민국 학력이 높으면서 지금과 같이 이제 정치도 민주화됐잖아요. 학력이 높지 않으면 민주화 될 수가 없어요. 근데 이 학력이 높은 이유도 가만 보면 한글 때문에 그래요. 한글이 없었어 봐 이렇게 전 국민 학력이 높았겠습니까? 그러니 실생활에 맞는 이런 것이 잘 발현이 됐는데 그것이 부처님의 가르침과 하나가 돼서 뭐 신미대사가 했다 안 했다 이런 것들은 아직도 논란이 있습니다만 제가 아무리 봐도 한글의 원리는 유학자들이 이렇게 만들어내기 어려워요. 유학자들은 그 한문의 틀에 갇혀 있는 분들이잖아요. 근데 한글은 정말 대단히 간편하고 편리하고 확실해요. 분명하다고요. 이런 것은 어느 정도 깨달음의 지혜, 이 학문에 걸리지 않는 어떤
공성의 지혜가 있지 않으면 이런 그 글자가 나오기 어려워요. 지금 세계 수수한 수백 개의 글자 중에 가장 우수한 게 한글이잖아요. 왜 한글이 우수하겠어요? 직관적이라는 거잖아요. 그냥 가슴에 탁탁 와다 그냥 해가지고 하면 일주일이면 다 배워. 그래서 열흘째면 다 써. 누구나 다. 어떤 글이라도 다. 내가 막 소리 나는 건 다 글로 적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 이것이 이렇게까지 저는 이제 아이폰, 애플의 이제 스티브 잡스가 이제 아이폰을 만들고, 스티브 잡스는 아이폰 만들기 전에 그 맥 컴퓨터를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 보면, 그 디자인을 보면 놀라지 않을 수 없어요. 작품이요, 전부 다. 컴퓨터들이, 모니터나 이런 컴퓨터들이 모두 다 작품이에요. 그런 사람이니까 스마트폰 딱 처음에 나왔을 때 심플하고 정말 깨끗하고 간단하면서도 고급지고 이런 걸 만들어냈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젊었을 때 히피였어요, 히피. 불교에 빠져서 그 인도에 자주 가가지고 명상을 하고 일본의 선 문화를 굉장히 좋아하고 명상을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그 공에 대한 지혜, 반야신경 정도는 나름 자기만의 해석을 할 수 있을 정도라고 저는 충분히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런 공성의 지혜는 모두 다 다른 것들을 다 이제 가지들을 다 치고 정말 중요한 포인트로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 그런 지금과 같은 애플, 지금 삼성폰도 애플을 따라한 거잖아요. LG폰도 애플을 따라한 거고, 삼성폰, LG폰 얼마나 깨끗하고 좋아. 고급지고 새로 나온 이런 것들이. 그것이 현대인들이 부처님의 공성의 지혜를 배우지 않았다면 이렇게 되기 어렵다. 제가 유교를 깔려고 그러는 게 아니고, 유교의 그런 사상 틀 안에서는, 서열 문화에서는 이렇게 심플하면서도 고급진 걸 만들어낼 수가 없어요. 그런 사고의 틀을 가지면. 근데 한글은 안 그래. 한글은 굉장히 직관적이잖아요. 한글은 모든 소리들을 그냥 다 글로 써낼 수가 있거든요. 한글은 비록 영혼의 글자는 아니더라도 막 내 영혼의 깊은 사상을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굉장히 직관적인 그런 언어라서 이 언어를 글로 그대로 쓸 수 있는 한글이 있는 우리는 굉장히 유리하다. 영어도 직관적이라 할 수 있지만 한글에 따라오지 못한다. 우리가 이제 정치 제도만 잘 돼 있으면, 그리고 기업들이 조금만 더 마인드를 좀 더 쓰면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는 굉장히 밝을 거라 생각해요. 왜? 한글 때문에. 한글 때문에. 한글은 부처님에게서 나왔습니다. 네, 부처님의 지혜로 나온 게 한글입니다. 한글 많이 쓰세요. 그럼 부처님을 찬탄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정하범 영가님, 우리 거사님 계속 힘드시네. 우리 기재사를 모시도록 할게요. 거사님, 우리 절에 기재자 모신 지 한 10년 되셨어요. 10년 더 됐나, 거사님? 11년 정도 됐나? 오래됐어, 이거는. 명절 제사도 들어오시고 기재사도 오시고, 거사님의 아버님 기일날이라서 기재를 좀 지내드릴게요. 다 같이 금강경 한번 독송하죠. 그 세종대왕이 아니더라도 그 밑에 후에 세조도 금강경 원에도 이렇게 번역을 해서 했고, 능원경 원에, 법화경 원에서 경전들을 한글화 작업을 정말 많이 했어요. 자, 그러면 금강경 84페이지에 있어요.